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혹시 지금 이른 점심 후에 커피를 마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0잔을 넘었다고 합니다.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루 한 잔 이상 마신다는 건데요. 하지만 커피를 내릴 때 생기는 커피 찌꺼기, 그러니까 커피 박이 연간 15만 톤 이상이 나와서 환경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이슈 톡톡에서는 이 커피박을 쓰레기가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특히 부동산 보는 눈을 키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는데 어떤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준에서 부동산 가치를 파악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호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철에 먹고 싶은 음식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봄이 되면 추억과 함께 생각나는 음식 문자로 보내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다리 쑥국도 있겠고요. 봄동 비빔밥도 있겠죠.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 조만간 한미 협상을 곧 시작할 거란 소식이 들려와요. 네, 이 내용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접 설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8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호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한미 간 협상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면서 우리가 협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건지 트럼프 측에 상세히 설명을 했고, 트럼프도 매우 만족해하면서 앞으로 한국, 일본, 인도 이렇게 3개 국가하고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우리 정부가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을 했죠. 그래서 어떤 일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협상할 것인지 미국 정부와 실무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한 대행은 그러면서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조만간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해서 한미 간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한덕수 대행의 이런 설명으로 미뤄봐서는 크게 봐서 예상했던 대로 조선, LNG, 또 한미 간의 무역 균형 개선 이렇게 3대 분야를 다룰 것으로 전망이 돼요. 무역 균형 개선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럼프는 우리나라 보고 미국에서 한국만 돈 많이 벌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일부 수입품을 미국산으로 대체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균형을 맞춰준다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의 협상 체계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무역 수지 균형을 위한 로드맵 제시하면서 우리 이렇게 대신에 미국산 쓸 테니 상호관세를 어느 정도 면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상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 원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초 언급했던 것보다 2조 원가량 증액된 규모예요. 네, 정부가 처음에 제시했던 추경안 규모가 10조 원이었고 이번에 수정한 게 12조 원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또 야권에서는 이걸로 너무 부족하다라고 할 것 같아요. 20조 원 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부는 일단 이 12조 원의 추경 사업에 대해서 크게 봐서는 재난 대응, 또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이쪽에 방점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재해 대책비를 원래는 5천억 원이었는데 2배 이상 확대를 하고 또 신축 임대주택 1,000가구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서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름철 태풍이라든가 또 산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중대형급 산림 헬기를 투입하거나 AI 감식 카메라, 드론 등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2조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인데 여기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해요. 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또 이 수출 이 환율 고환율이라든가 미국의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뭐 바우처를 내서 지원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금액을 또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고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4조 원 이상 지원합니다. 이 소상공인이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는 거를 새롭게 만든다는 건데요. 네.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전년 대비 카드 소비가 증가했을 때 그 금액분을 일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상생 페이백 사업인데요. 그것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 신용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책 자금 공급도 2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 그 시기적인 타이밍을 강조를 했어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광역단체장직을 유지한 채 출마를 선거한 후보군들이 꽤 많은데요. 시민사회에서는 부적절하다면 사퇴를 요구하고 났어요. 네,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이죠. 저번에도 연차 내면서 이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각에서 비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자리가 경선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자리냐 이런 비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전국 18개 단체가 참여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단체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광역단체장 중에 출마한다고 한 사람이 4명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렇게인데 이 중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만 사표를 제출했죠. 그래서 이 단체들은 이 3명의 광역단체장이 2집 살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빗댔는데요. 성명에서 윤석열의 헌법 위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됐는데 광역단체장들은 이때다 싶어서 대선 출사표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해서 광역단체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행정공백은 있을 것이고 이 피해들은 모두 이 시민들이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단체들이 지적해낸 내용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일정으로 미국 출장 가는 그 겸사겸사 그 일정에서 인천공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또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북은 그 대형 산불 수습이 굉장히 시급한데 도민 피해는 뒷전이고 휴가 쓰고 대선 출마 행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정복 시장 대선 캠프에서는 이 사표만 내고 수리가 안 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불법 선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단체장직을 그러니까 의도했건 안 했건 그 단체장 이름이 붙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름을 대선 행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선까지만 보는 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대선을 본다기보다는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투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시선이 사실은 많고 그래서 광역단체 행정은 실질적으로 개점 휴업 상태인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 주자들의 공약 전쟁도 젠걸음을 하고 있어요. 네, 요 공약 내용들은 이제 좀 후보군이 좁혀지면서 저희도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나온 것들 조금 보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첫 공개 행보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입니다.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는데 여기 방문하기 전에 AI 관련 정책과 공약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본인의 그런 어떤 기치가 이제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이고 AI를 꺼내니까 이 AI 이슈에는 양향자 전 의원, 안철수 의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은 비교적 셈법이 더 복잡한데 일단 뭐 군소 후보가 난립하고 있잖아요. 조금은 정리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후보군이 많은 상태입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제 좀 이 뉴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주 4.5일제 근무라는 대선 공약을 네. 제시했습니다. 이 시민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말이 많은 게 일단 4.5일제라고 봤을 때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보 진영에서 주 4일제를 꺼냈었던 것이고 그리고 4일제냐 4.5일제냐 이렇게 숫자로만 얘기를 하면 말로만 들으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주 5일에서 4.5일로 간다는 게 0.5일을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다른 날에 근무가 추가되는 개념이거든요. 월화수목은 1시간 더 일하고 대신에 금요일에 일찍 가라. 이거라서 월화수목 더 바빠지는 거 아니냐, 더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국민의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총 주간에 하는 총 근무 시간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 요 말은 왜 그러냐면 경영계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쭉 보니까 각 경제신문에서도 지금 국민의힘도 포퓰리즘에 올라탔다라는 비판을 논조로 내고 있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보다는 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경영계에서는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작 월화수목의 연장 근로가 늘어나서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우리는 보수 정당인데 보수 정당마저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 또 선심성 공약 경쟁에 뛰어드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잠룡들의 불출마가 잇따르면서 경선 과정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권선동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반박했다고요? 네, 먼저 유승민 전 의원 대선 경선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경선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 경선 안 나간다. 이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직격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원 당규 위반하면서 경선 문제점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은 당원 당규에 명시가 돼 있는 건데 당 지도부가 당연히 이걸 따르는 게 맞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고 대선 레이스는 말 그대로 후보의 능력과 지지도 이런 개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국민의힘 경선을 뒤흔드는 거는 지금 사실 한덕수 대행의 존재인데 한동훈 전 국민의 대표가 이거 가지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었거든요. 한덕수 차출론은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었어요.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출마설을 언급하는 건 국민의힘 경선 흥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한덕수 차출론을 일축하면서 또 동시에 한덕수 대행 보고 출마 촉구하는 자당 의원들에게도 좀 자제하고 이제 그만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게 국민의힘 경선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지 대선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명확하게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라서 분명히 추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앞서 그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 2명이 곧 있으면 퇴임을 하니까 네. 한덕수 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잖아요.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함상훈 판사인데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거는 권한대행이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차기 정부가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 걸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위헌, 합헌인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접수가 여러 건 됐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걸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추첨으로 재판관을 배당을 했어요.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선정이 됐고 11일에 정식 심판을 회부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좀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이르면 그 문영배, 이미선 2명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 18일인데 그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15일 오전 10시에 헌재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위헌 인재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는 거고요. 만약에 인용되면 지명 효력이 중지되고 기각될 경우에는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있었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네, 모든 장면 예고대로 비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보도로 나오는 것도 다 이제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제도 제가 속보로 짧게 전해드렸지만 이 직업을 먼저 확인한단 말이에요.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데 이제 그 피고인이 직접 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재판부가 좀 정리해주고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게끔만 유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좀 피고인이 재판장들의 말을 끊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여러 가지로 재판부가 굉장히 피고인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준 거 아니냐 특혜 논란도 일고 있고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어봤더니 윤 전 대통령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띈 거는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도 같이 당연히 왔는데 변호인단들은 9분 발언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이 93분을 발언했습니다. 전체 내용 정리하면 탄핵심판 당시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조금 회자가 되고 있는 멘트들 좀 정리를 해보면 26년간 검사 생활한 나로서도 공소장이 이해가 안 간다. 12.12, 5.18 사건 공소장도 이렇지는 않다. 국회 봉쇄는 난센스다. 못 들어간 사람이 없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는 쇼를 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언론사 보도들을 쭉 보니까 JTBC는 재판 내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동아일보는 기이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 한겨레는 직위원이 윤석열 대답을 떠먹여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봄철에 먹고 싶은 음식이나 봄이 되면 추억과 함께 생각나는 음식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콩으로 김난숙님, 요즘 쑥 캐러 다니거든요. 쑥전, 쑥국, 쑥개떡. 이 맛있는 쑥을 외국인들은 싫어한다면서요. 전 외국 가서 하루 종일 캐라고 해도 가능한데 쑥 요리 너무 많습니다 하셨고요. 6298님, 초등학생 시절 등산을 가면 부모님과 함께 먹었던 진달래 화전이 생각이 납니다.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서 더 기억에 남아요. 이제는 너무 제가 멀리 와버려서 부모님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시절이 그립네요 하셨어요. 콩으로 김은희님, 저는 돌아가신 엄마가 어릴 때 해주신 봄에 뜯은 쑥 버무리가 먹고 싶네요. 그때는 먹거리가 풍요롭지 않아서 학교 갔다 오면 배가 고파서인지 쑥 버무리가 그렇게도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은 날입니다 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 계실 텐데요. 졸음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입니다. 경산 진출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습니다. 작업 때문에 불편해진 곳들도 있어서 살펴드릴게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다부 부근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매성 부근에 아직 차가 많고요. 더 가서는 당진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정체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2km가량 정체가 이어집니다.
서울은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인데요. 하월공 램프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묵동부터 정체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분당서로 수원 아들목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이 라스베가스의 명물이 된 스피어에서 구글이 옛날 영화를 AI를 통해서 복원해서 보여줬다면서요. 네, 이게 참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 오즈의 마법사 혹시 아시죠? 네. 네, 이게 실은 1939년에 개봉했던 고전 영화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스피어, 그러니까 여기가 왜 요즘 명물이 됐냐면 스크린이 정말 커요. 저도 가서 봤는데 축구장 2개 크기에 맞먹는 15,000제곱미터의 그 스크린이고 이 스크린이 그냥 평면이 아니라 구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늘을 다 뒤덮고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1939년에 개봉했었던 오즈의 마법사를 이제 다시 재개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화질도 이제 여기 이제 스피어의 스크린이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보통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화질 보면 뭐 4K, 뭐 8K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스피어 공간은 일단 화질이 16K예요. 그러니까 16K 곱하기 16K니까 거의 우리 눈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정말 메타버스 느끼든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에 이 과거에 1930년대에 만들었던 영화를 다시 복원해서 튼다. 이건 이제 엄청난 프로젝트였고 실제로 이 영상이 나올 때 사람들이 그 오버 더 레인보우 있지 않습니까? 워낙 유명한 노래 뭐 Somewhere Over 그 부분을 이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제 도로시가 부르는 장면에서 조그마한 화면이 갑자기 이제 그 전체 스크린을 꽉 채우는 이런 장면이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뭐 감탄하면서 박수를 치는 뭐 이런 모습들까지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스피어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 직접 보셨으면 보면 진짜 감동이에요. 그냥 야 이게 미래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네. 저는 이제 CES 때마다 갔었을 때 봤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는 약간 엔터테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뭐 발표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였는데 이렇게 영화를 거기서 볼 수 있다니까 진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진짜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그걸 구현해내기가. 이게 엄청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1930년대 영화니까 네. 영화 일단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35mm 셀룰로이드 필름에서 4 곱하기 3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화면이에요. 그럼 이 조그만 화면을 그 큰 화면에다 고화질로 하려면 이걸 그러면 어거지로 늘려서 채워야 될까? 이상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AI 기술을 이제 하나씩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조그만한 화면을 고화질로 만드는데도 AI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화면이 말씀드린 대로 구 형태라고 그랬고 기존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예를 들면 조그만한 TV에서 우리가 튼다고 했을 때 그 화면 바깥의 것까지 다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화면에 있지 않은 바깥의 모습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블랙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카메라로 찍는다고 하면 카메라로 찍는 바깥의 세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구형 원형으로 위에까지 다 채우려면 그 바깥의 세상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상으로 채우나요? 그래서 그거에서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AI가 기존에 있던 영화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화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분석하냐면 실제로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카메라의 심도, 아웃포커싱을 어떻게 했다, 어느 각도에 있다까지 다 학습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화면 밖의 세상을 하나하나 AI가 쉽게 말하면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려내는 게 너무나도 사실적이라서 그 큰 화면에서 예를 들면 도로시가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 양철 로봇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우와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흑백이었는데 그걸 또 컬러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밖에 있던 것들이 영상으로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걸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거의 마술이다, 매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게 단순히 구글만이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영화의 판권을 갖고 있는 워너브라더스랑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가 이 영화를 만들 때 뭐 스토리나 데이터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다 AI한테 밀어놓고 AI가 그거를 하나하나 그려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큰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영상 하나하나 돌리는데도 또 AI 파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5분, 10분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102분짜리 영화인데 이걸 이제 완성을 해서 8월부터 실제 스피어에서 개봉을 한대요. 네. 네, 그럼 이제 진짜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라스베가스 가서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고 싶네요. 네. 실제로 직접 보면 진짜 전율이 막 흐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멋진 쇼를 보여준 게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행사의 전야제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행사는 어떤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행사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글이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애플이나 구글 이런 데들이 개발자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개발자 행사는 구글 I/O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 구글 클라우드 넥스는 이름대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행사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에서만 클라우드를 쓰니까 클라우드를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셨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말하는 챗GPT든 뭐 제미나이든 인공지능을 뭐라도 하려면 무조건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글 클라우드 행사가 AI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AI의 새로운 기술, 특히나 회사에서 쓰는 AI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그거의 어떤 퍼포먼스로 자 AI가 이런 것까지 돼.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랑 우리가 있는 엄청난 이 칩들을 활용해서 한 거야라는 걸 보여준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넥스트에서는 이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열렸거든요. 근데 네. 이때 이제 뭐 서비스 데모나 기조 연설, 최신 AI 칩 비롯한 구글의 차세대 기술 뭐 이런 것들 또 500여 개의 혁신 기업에 대한 발표 서비스 데모까지 920개의 세션이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크게 세 가지고 또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체 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보통 이제 AI 하면은 떠올리잖아요. 네. 엔비디아의 GPU라는 걸 갖고 뭘 한다라는 건 이제 아실 텐데 근데 이제 모든 전 세계가 다 엔비디아에 이제 손을 벌리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도 칩을 만들거든요. 근데 구글도 GPU가 엔비디아의 GPU처럼 자신네들의 칩을 TPU라고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근데 이 TPU의 신형을 냈는데 지난 버전보다 10배 더 좋아진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관심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글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기업들이 구글 솔루션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구글이 2025년에만 서버랑 데이터 센터에 약 110조 원을 투자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이번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이런 클라우드 높이는 데만 거의 뭐 1년에 110조 이상을 쓰고 있는 이런 형태의 변화를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글이 AI를 활용하는 비즈니스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칩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영화 보여주는 거에도 본인들 칩을 써서 이렇게 보여준 거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실제 이 칩의 성능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보다 10배 이상 좋아지기도 하고 또 AI 칩을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챗GPT 같은 AI한테 기대하는 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림 그리기도 했지만 네. 이 그림 그리기 같은 거 하려면 AI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AI 칩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 엔비디아의 GPU 말고 구글의 TPU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 우리는 우리 칩도 쓰고 우리 데이터도 쓰고 우리 걸로 할 거니까 우리한테 오세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행사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좀 실제로 와닿을 만한 AI 서비스들 소개된 게 있어요? 네, 지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고객의 요청에 대응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구글은 스마트폰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글 스마트폰을 갖고 실시간으로 뭘 비춰요. 어떤 걸 비췄냐면
보라색 피추니아 화분을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비추면서 식물에 적절한 비료를 추천해줘 이랬더니 얘가 AI가 갑자기 피추니아는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흙과 개화용 비료가 좋다라면서 관련 상품을 추천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쇼핑몰에서 구매까지 해주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장난으로 야 그럼 너 이거 네가 심어줄 수 있어? 라고 이제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네. 만약에 뭐 심는다면 40개 심는 4시간짜리 조경 서비스가 있거든. 그거 $200 해줄게. 막 이러면서 그 서비스까지 뭐 연결해주겠다 이런 약간 일종의 농담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결국 AI가 이렇게 우리 생활에 아주 편하게 그냥 비서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진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를 보여준 것이죠. 대단합니다. 네. 또 AI 에이전트끼리 대화하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기술도 공개됐다는데 네. 이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방금 소개해드린 게 쉽게 하면 쇼핑 에이전트인 네. 거예요. 그럼 쇼핑을 할 때 제가 뭔가 구매를 하라고 연결을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쇼핑을 하는 행위 하나도 내가 하나의 쇼핑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 한 다음에 뭐 결제를 하러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쇼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찾아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쉽게 말하면 일하는 단위 아니면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쇼핑 팀이 있고 예를 들면은 검색 팀이 있고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결제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결제하는 팀하고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팀이 따로 놀면 이게 일이 하나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게 쉽게 말하면 쇼핑하는 에이전트랑 결제하는 에이전트끼리 약속을 표준화를 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팀 단위 일을 해도 결국 일이 끝나려면 A팀에서 한 일이 B팀으로 잘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연결하는 표준화를 이번에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AI한테 그냥 글 써줘 아니면 AI한테 뭐 그림 그려줘 이렇게 한 단위 태스크의 일을 줬는데 이런 에이전트들이 되면 정말 회사에서 사장님이 야 우리 회사가 이번에 뭐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니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 A팀, B팀, C팀, D팀이 각각 뭐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로 결과를 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림까지 지금 AI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각 팀마다 연결하는 어떤 표준을 구글이 만들겠다라고 이번에 오픈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팀들은 다 AI인 거예요? 그렇죠. AI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지금 AI를 쓰는 건 개인이 인턴 사원 몇 명 쓰는 정도의 느낌인데 정말로 몇 년 더 지나면 한 사람이 사장님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럼 사장님 같은 한 사람이 정말로 10명, 20명 팀 단위의 AI를 자기가 컨트롤해서 구매부 AI, 아까처럼 뭐 조사부 AI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일의 프로세스를 잡으면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의 기업의 AI를 이끌 수 있는 이 정도 급까지 이제 될 수 있는 그림들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리해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드리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많이 계속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기회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거죠. 네. 또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이 로봇 공 모양의 로봇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 안에도 이번에 구글의 이 그 제미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LG에서도 이제 엑사원이라고 요즘에 이제 LG에서 나온 언어 모델이 있어요. 그걸 또 돌려야 되니까 그걸 돌릴 때 구글 클라우드를 좀 활용하기도 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 진료 예약을 하는 걸 음성으로 하는 걸 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뭔가 하기 어려우니까 전화처럼 해야 되니까 근데 목소리를 또 AI가 인지하니까 그런 거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AI 쓰는 것들을 좀 협업을 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좀 협업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장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차분했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거기 개발자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근데 네. 이게 결국에는 개발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거기 계시는 분들도 막 박수치고 환호한다기보다는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들으면서 이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고 있는 게 냉정한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 중심으로 먼저 좀 움직이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 개인 관점에서는 이런 변화를 좀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부터 새로 마련된 코너인 이슈 톡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고물가 시대에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는 시간이죠.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피곤하거나 눈병을 앓아 눈에 빨갛게 핏발이 설 때가 있지요. 이런 것을 두고 붉게 충혈된 눈이라는 뜻으로 혈안이라는 한자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요즘 피곤한지 내 눈이 혈안이 되었구나 라든지 그는 수영장에서 눈병을 옮아 혈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혈안의 기본 의미로 사용된 것인데요. 기를 쓰고 달려들어 독이 오른 눈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혈안이 되다라는 관용구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때는 어떠한 일에 광분하다란 뜻입니다. 돈을 버는 데에만 혈안이 돼 친구도 몰라본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혈안과 한글 표기가 비슷한 표현으로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히읗을 쓰는 혈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 혈자에 땀 한자를 쓰는 한자어인데 뜻 그대로 피와 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비유적으로 쓰이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뜻하고 우리말 표현 피땀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의 혈안이 담긴 책이 드디어 발간되었다. 이 회사는 나의 혈안으로 일구었다. 또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와 같이 쓸 수 있죠. 참고로 한의학에서는 피처럼 불그스레한 땀을 혈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봄 날씨의 변덕은 잠잠해져서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봄바람은 당분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이상의 돌풍이 불기도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와 제주 16도, 대구, 강릉, 부산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겠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3, 4도가량 낮아 오늘까지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아침 공기는 차가워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세종 5도, 거창 1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 정도 오르겠지만 내륙 곳곳의 기온이 0도 안팎을 보이며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 23도, 전주 24도, 대구 26도까지 올라 일부 남부 지역은 초여름처럼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 토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 서해상과 섬 지역에 바다 안개가 짙게 낄 전망이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독수 권한대행 차출론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하루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번 달 27일 후보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 3파전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1차 관문인 4강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유정복, 이철우 후보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30%가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땅꺼짐의 45%가 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으며 서울시는 신속한 노후 하수관 교체를 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년 전 집중호우에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 소장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첫 순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이슈 톡톡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칫 놓치고 지나쳐버리기 쉬운 우리 주변의 각종 이슈와 정보를 직접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남다른 커피 사랑이 낳은 커피박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이산화탄소 발생 등 다른 쓰레기보다 많은 환경 오염을 초래한다는데요. 그래서 자치단체들, 특히 커피 판매점이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각 구청들이 커피박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김성인 주무관님 연결해서 커피박 수거와 재활용에 적극적인 서울 금천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커피박 재활용 사업이 어떤 거예요? 네, 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커피 원두입니다. 즉 커피 찌꺼기를 말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약 15g의 커피 원두가 사용되는데요. 이 중 99.8%의 원두는 커피박이 되어 버려집니다. 커피박은 현재 생활 폐기물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지만 재활용 가치가 아주 높은 자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발생하는 커피박이 약 15만 톤입니다. 이 커피박은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집니다. 금천구는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하는 커피박을 생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캠핑용 연료를 만들고요. 또한 퇴비와 사료도 만듭니다. 소를 키우는 목장에서는 깔개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여 필요한 것을 만들고 활용하는 사업이 바로
커피박 재활용 사업인 겁니다. 네. 커피박을 재활용하면 환경에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네, 커피박 1톤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경우 환경부에 의하면 약 338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곳의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하는 커피박은 하루 평균 약 3kg 정도 됩니다. 금천구에는 500여 개의 커피점이 있고 이곳에서 배출하는 커피 찌꺼기는 한 달에 약 40톤으로 추정됩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커피점이 우리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매월 약 20톤의 커피박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생활 쓰레기 배출을 그만큼 감량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만큼 자원을 순환하여 재활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천구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156톤의 커피박을 수거하면서 약 5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연간 8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니 금천구는 지난해 6,600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둔 셈이죠. 네. 근데 커피박을 재활용하려면 커피박 수거가 먼저잖아요. 근데 금천구는 커피박을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나요? 네, 이 사업은 커피 전문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올해 금천구의 커피박 수거 사업은 총 226개 커피 전문점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금천구 커피점의 47%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5년 1분기에는 지벨리 지식산업센터 내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83개의 매장을 추가 확대했습니다. 금천구 지벨리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첨단 정보 지식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곳은 100여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해 있으며 근로자 중 2030 세대가 약 54%나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커피 소비량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금천구는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에 커피박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건물 내 입주한 커피점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 찌꺼기를 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금천구는 주 2회에서 3회 이곳을 방문하여 커피박을 수거합니다. 네. 근데 커피 찌꺼기가 의외로 좀 잘 썩던데요. 위생 문제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는 수거함을 지정 장소에 설치하고 일정 주기로 수거합니다. 사실 지금껏 위생 문제나 악취 등의 불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커피박 수거함은 밀폐형일 뿐만 아니라 수거 시 현장에서 수거함의 내용물을 옮겨 담지 않고 빈통으로 교체합니다. 따라서 수거함 주변은 늘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피향은 잘 알다시피 일반 음식물 전제물과 다르게 은은한 향기가 나서 커피 전용함 주변은 악취가 없습니다. 커피박이 방향제로 쓰일 정도니까요. 그러나 행여 위생 문제나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금천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천구는 앞으로 이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신 거죠? 네. 금천구는 2018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커피박 재활용 사업을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서 앞으로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커피박 배출량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생활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김성인 주무관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재영님, 각 지자체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남유리님, 커피박을 퇴비로 만들어서 화초에 거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도 커피박을 퇴비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자, 오늘 이슈톡톡에서는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이 숨기고 있는 놀라운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커피박으로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업체죠. 사회적 협동조합 자원과 순환의 이만재 조합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만재입니다. 네, 자원과 순환에서는 커피박으로 어떤 재활용품 만들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지금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 토양계량제 배양토, 상토,
또 유기농 비료 이런 걸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난방용 연료 또 펠렛으로 해서 만들고 있고 또 그다음 가축 사료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버섯 배질에 상당히 그 효과적인 그 제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사 깔개, 축사에 그 악취가 나는 것을 이제 패딩을 해서 네. 커피박을 쓸 경우에 악취 제거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커피박으로 이제 우유팩 합성 목재를 만들 수 있는데 커피박하고 우유팩을 적절히 이제 혼합을 해서 이제 합성 목재를 하는 이제 그 패딩용 목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개발했고, 요거는 이제 MDF 같은 이제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 나는 그 재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친환경적인 합성 목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일부 그 커피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8가지 제품을 커피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다 개발 완성해서 제조가 가능합니다. 네. 특히 이 중에 이제 연료용 펠렛은 연탄, 이제 우리 앞으로 연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이 펠렛 보일러와 함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서는 이제 이 커피박 보일러하고 커피박 전용 보일러, 그 다음에 펠렛을 생산해서 에너지 취약 가구의 이제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절소음 가정 이런데 이제 저소득층의 산화연탄 대체로 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을 좀 정해서 그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료용 펠렛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커피박 제품은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커피박 원료를 표준화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표준화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커피박 속에 있는 그 필터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있거든요. 네.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입자를 균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수분 조절을 해서 여러 형태의 수분 양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표준화 공정이라 하는데 이제 이런 커피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표준화 공정을 거친 그 커피박을 수분을 18%에서 20% 정도로 이제 함량대로 건조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건조 공정을 거쳐서 표준화 작업을 완성하고 이 표준화된 커피박 원료에 산림자원 부산물과 이제 화력과 완전 연소를 위해서 몇 가지 다공성 재료를 이제 소량으로 혼합해서 펠렛 성형기로 찍어서 그 공정을 거치면 연기도 나지 않고 완전 연소되는 매우 그 화력이 높은 아주 훌륭한 커피박 연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 커피박으로 만든 유기농 비료나 바이오 연료 등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 커피박이 알다시피 원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원두라 그런 게 그 콩이잖아요, 콩. 그렇기 때문에 커피박 자체에 그 유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커피를 내려 먹으면 그 콩 성분의 0.2%만 커피 한 잔에 들어가고 나머지 99.8%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커피박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물이 풍부하고 탄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 에너지 자원으로도 활용하기 유리하지만 또 이 수분 함량이 적절해서 반려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많고 그래서 농업용이나 사료 자원으로도 아주 좋은 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그 농작물에 사용했을 때는 해충을 제거하거나 또 이런 풍부한 영양 공급제로서 이제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커피박은 이제 목재보다 높은 발령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목재가 한 4,000칼로리 전후되는데 이게 커피박은 한 5,800칼로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펠렛으로 가공할 때 이제 무연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연탄 대체 원료로 연탄처럼 저렴하고 높은 이제 공급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커피박 사료는 탄닌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이베리코 돼지고기 아시죠? 네. 그 이베리코 돼지고기 아주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시험을 했는데 커피박에도 탄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급여한 돼지고기가
이베리코 돼지보다 훨씬 더 맛있는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젖소의 경우에도 젖소 살을 썼을 때는 그 젖소 질병 중에 제일 이제 골치 아픈 게 유방염인데 유방염을 예방하는 데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테크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나무 목재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재하고 거의 같고요. 오히려 목재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이게 썩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이 테크 목재로 커피옥으로 만든 것을 테크로 만들어서 이제 그 설치한 곳이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커피학 테크 형태 목재로 만든 벤치가 우리가 기부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광진 구민들이 마신 커피 박을 수거해서 재활용 합성 목재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 커피박으로 만든 합성 목재는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방부목이나 기존의 이제 값싼 중국산 플라스틱 합성 목재보다는 수명이 10배나 더 길어요. 네. 그래서 또 비틀림이 없고 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100% 바이오매스인 커피박하고 우유팩으로 만들어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또 그 더 큰 장점은 다른 데크제들은 이제 폐기할 때 환경에 매우 나쁜 독성 물질이 잔류돼 있고 또 부패로 인해서 이건 재활용이 전혀 안 되니 완전 쓰레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커피박 데크는 만든 걸 다시 나중에 그 재활용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폐기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게 굉장히 환경 이제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업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장기적으로 커피박 재활용이 사회나 환경에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커피박을 수거해서 취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네. 그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커피박이 매일 생산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요하고 맞추지 않으면 이게 취급이 굉장히 곤란한 품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들이 협심을 해서 수요도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료 같은 것은 1년 12달 계속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8가지 포트폴리오를 해서 골고루 수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면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커피와 관련된 재활용 업체들을 다 모아서 수거에서부터 표준화 공정하고 여러 가지 제품 만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판매하는 이런 것을 같이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필요한 거고 개인이 하게 되면 이 많은 것들을 전부 일일이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비용도 들고 시간과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고 이 사회적 협동조합 자원과 순환이라는 그 명칭 속에는 ESG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이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적인 기업 운영까지 함께 실천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죠. 네. 지금까지 커피박 재활용 기업인 사회적 협동조합 자원과 순환의 이만재 조합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철에 먹고 싶은 음식, 봄이 되면 추억과 함께 생각나는 음식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1996님, 아이가 100일 될 쯤 봄이 되어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거닐다 들어간 아무 식당에서 유모차에서 잠이 든 아이를 옆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남편과 오랜만에 매콤한 주꾸미 볶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100일까지 수유 중이라서 매운 것을 못 먹어서 힘들었지만 그때가 그립네요. 아주 매콤한 주꾸미 볶음 지금 먹으러 갑니다 하셨고요. 콩으로 김범진님, 세무정 식구들은 아카시아 꽃 튀김으로 드셔보셨나요? 어릴 적부터 가끔 먹었는데 향이 끝내줍니다. 요즘은 공기 좋은 곳을 잘 못 찾아서 못 먹고 있어요 하셨고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6567님, 주꾸미와 미나리의 만남이 생각납니다. 매년 봄 메뉴로 빠지지 않고 먹는데요.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또 2563님도 미나리 삼겹살이요. 귀농하신 부모님 집에서 일손 도와드리고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서 소뚜껑 미나리 삼겹살 처음 먹어봤는데요. 미나리와 삼겹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주말마다 미나리 삼겹살 먹으러 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공짜는 아니고요. 일손 많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10cm의 아메리카노 듣고 저는 짠테코 SS 돈 되는 라디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얘기 한다면서요. 금리 인하 이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지 등등 부동산 관련 질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제가 도사처럼 이 지역이 곧 오를 겁니다 하고 찍어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네. 제게 그럴 능력은 없고요. 대신에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실 때 어떤 지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참고해야 하는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지표들을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측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 지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 매매 가격 변동 추이인 매매지수, 그리고 또 전세 가격 변동 추이인 전체 지수 등으로 현재 시장 심리를 유추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거래량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으면 시장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적으면 관망세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다른 지표보다 우선시되는 금리가 있겠죠. 금리 인상 시기면 대출이자 증가로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금리 인하 시기면 대출 부담이 줄어드니까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건 미분양 주택수와 함께 봐야 할 청약 경쟁률입니다. 청약률이 높다는 건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나 매매 가격에 대한 하락 압력도 생기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입주 예정인 세대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인데요. 주택 보급률은 전체 가구 대비 주택수를 의미하고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인 자가 보유율과 함께 수요와 공급의 전반적인 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네. 부동산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선 어떤 분석과 예측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도 한돈 세트 선물로 준비해뒀습니다. 궁금했던 점 상담도 받으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자라는 건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부동산은 다른 것보다 고려해야 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투자 수익이 높거나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현금 흐름, 미래 개발 가능성, 입지 경쟁력 등 여러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입지입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선 학군 무시할 수 없고요. 지하철이나 GTX 정차 예정지 등 교통도 중요합니다. 또 향후 인구 유입 가능성과 직주 건조, 편의시설 등도 다 입지 분석할 때 살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실거주 수요입니다. 보통 입지가 좋은 곳이 실거주 수요도 높은 편인데요. 학군이나 직장 밀집 지역, 대학가 병원 인근 등이 전세나 월세 수요가 꾸준하기에 공실 위험도 낮고 안정적이죠. 마지막으로 개발 호재도 있겠죠.
예를 들어 GTX 정차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과 같은 교통, 도로 개발 계획, 또 산업단지나 도심 재생 등 지자체나 정부의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일 경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건 뉴스나 국토부 자료를 잘 챙겨보시면 됩니다. 또 챙겨볼 거는 없을까요? 기존의 규제가 심하거나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인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요. 이는 특정 지역에 유일하거나 유사한 건물이 적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매매가 대비 임대료가 높으면 실수익률이 좋다고 보고요. 이는 임대 수익률은 원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투자 시 중요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기왕이면 가격은 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지만 앞으로 많이 오를 만한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숨은 보물 같은 집을 찾으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저평가된 주택 아파트라고 하면 그 요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동일 입지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얼마나 나는지를 봐야겠죠. 네. 같은 생활권에 같은 학군인데도 시세를 끌고 가는 대장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아닌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대장 아파트보다 가격이 많이 낮다면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동일 단지에 경매 아파트가 자주 나오던가 세금 규제 등의 여러 이유로 급매물 위주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저가 매물이 계속 나온다면 시세보다 순간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기회일 수도 있고요. 또 인근에 GTX 철도 노선 대형 개발 호재 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사이클 때문에 아직 반영이 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지가 거래도 활발하고 좋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500세대 미만이나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성상 시세 형성이 조금 느리고요. 입지가 좋아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 브랜드라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부동산도 브랜드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런 곳들은 발품을 많이 팔고 직접 임장도 가보고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곳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금은 아주 고가 아파트지만 분양 당시에는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인 아파트들을 좀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닌지 싶기도 한데요. 어때요? 예전에 여기 방송에서도 제가 왕십리의 텐지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미분양이 되어서 정부에 많은 혜택이 있고 나서 지금은 아파트 값이 많이 폭등했는데요. 네. 이런 미분양 아파트는 왜 미분양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단순히 분양가가 비싸서 안 팔린 아파트가 아니라 당시 부동산 시장 또 정책,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미분양인 아파트가 어떤 요인으로 미분양이 된 건지 분석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네. 일단 특정 시기, 예를 들어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동시다발적 분양으로 주택이 한꺼번에 공급되면 미분양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리 새 아파트라고 해도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면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외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 미분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거나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경우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지방 중소도시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자리 부족, 산업 쇠퇴 등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실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새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는 지역들 있죠. 이런 것들은 미분양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제일 문제는 교통, 학교, 상권 등 기반 시설이 미흡한데 향후 개발 계획도 불확실한 입지적 한계로 인한 미분양인데요. 이런 매물은 기본적인 입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큰 가격 상승을 바라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지만 나중에 크게 상승할 것을 노리고 미분양 아파트를 찾아보신다면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매매보다 따져볼 게 더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대출이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조건 우대 등이 많은데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주변 시세 및 임대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필수고요. 입주 전환 수요가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가 인하 시 투자를 검토하면 되는데 이때 기존 분양가 대비 얼마나 할인됐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큰 단지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이러한 아파트 매입 시 단기 매도보다는 전세 또는 장기 보유 전략의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치가 좋은데도 고분양가로 미분양인 경우에는 할인 분양을 노려보는 게 좋고요. 수요 부족 등 구조적 미분양일 경우에는 적극적 대응보다는 세금과 대출 완화 그리고 공급 매입 확대 등 변화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투자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기에 대출 및 레버리지로 접근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미분양이든 뭐 일반 부동산이든 투자는 결국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특히 부동산은 타이밍 싸움이란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집을 사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상승장은 매물이 부족해지고 거래량이 증가하죠.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금리나 시기와 맞물려서 유동성도 증가하고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 상승장에 집을 사면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비싸진 가격에 매수해야 되잖아요. 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원하는 집을 구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 상승장에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금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죠. 반대로 하락장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어 있죠. 매물은 많은데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 시기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급매물이 많아 좋은 조건의 집을 내가 고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추가 하락 위험도 있고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 부담 역시 크겠죠. 이런 특징으로 상승장에서는 매입 후 빠르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단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반대로 실질 가치보다 높은 가격, 즉 고점에 진입할 위험이 있고 이미 오른 만큼 올라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에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 생각하는 분들은 상승장에 진입하는 것보다 금리와 정부 정책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의 경우에는 시장 특성상 장기 투자로 가치 대비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또 하락장에선 급매물 물량이 많이 나오니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결론적으로 단기 수익을 노린다면 상승장이 유리하고요. 장기 투자자라면 하락장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매입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보는 눈을 키우는 법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서영래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릴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8771님, 결혼 후 20년이 넘게 맞벌이하면서 아끼며 살고 있습니다. 6년 전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와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 쪽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좀 그쪽으로 점프업하고 싶은데요.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하셨어요. 다음 주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지역별 부동산 네. 시장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일단 강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구름산 지구 네, 그리고 네. 마이너스 P가 붙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그 미분양이 좀 전에 저희가 미분양 아파트를 볼 때 왜 미분양이 되었는가를 이제 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강명의 새 아파트들의 입지를 보면 제가 임장을 가보니까 일단 지하철하고 먼 거리의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공급이 올해도 내년에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명의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진다면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강명 지역 전체를 뭐 강명역 KTX역부터 최산 쪽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 지금 고가 대비 많게는 38% 이상 빠진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기준점으로 19%, 20% 정도 하락한 지역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무조건 미분양 아파트를 먼저 선호하기보다는 여러 아파트를 만약에 강명이라는 지역을 선정을 한다면 네. 여러 아파트를 비교 분석해보고 이사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잘 아파트를 고르면 어떻게 보면 기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 오늘 좀 방송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네. 있는데 이게 하락장의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건데요. 하락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는 가격에서 갑자기 10% 정도 급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아파트를 먼저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0402님 빌라는 1주택으로 들어가는 곳과 아닌 곳이 있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하셨어요. 빌라에서 지금 아마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평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정가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주택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분에게는 방송 끝나고 한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장지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봄날에 이 들뜬 기분을 다스리는 데는 여행이 최고일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간혹 엉뚱한 상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랑 얘기 나눌 때 그런데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만약에인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어디를 간다면, 만약에 언제라면 등인데요. 최근에 저는 아이들이랑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란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눴는데 네.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임머신 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시계를 돌려서 예전 선조들이 살았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한옥마을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한옥마을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이름이 참 예쁜 곳인데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골짜기란 뜻을 지닌 의미도 예쁘네요. 경북 고령의 계실마을입니다. 네. 원래는 개화실 마을로 불렸다가 계실마을로 이름이 정해진 곳입니다. 정확하게는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자리하는데요. 이곳에는 조선시대 중기, 그러니까 세조와 성종 시기 때 홍문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도 되는 자리고요. 네. 또 경기도 관찰사, 말 그대로 경기도지사, 또 형조판서, 법무부 장관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이런 요직 등을 두루 지낸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 60여 가구에 한 150여 명 정도가 살고 계신데요. 이 집의 80% 정도가 기와집입니다. 그리고 집과 또 넓게는 마을을 이 논, 대나무숲, 소다무숲이 에워싸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풍광이 정말 평화롭습니다. 이 마을 생김새가 기와집 등의 전통 한옥이 쫙 이어져 있는데요. 집과 집을 잇는 담이 흙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스러운 정치가 훨씬 더 풍깁니다. 마을 입구에서 담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전필제 종택이란 그런 곳을 마주하게 되는데 네. 이 김종직 선생의 호가 전필제예요. 그래서 전필제 종택이란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 마을에 그래서 그 여행 시작을 이 전필제 종택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택, 그러니까 종갓집인 거잖아요. 종갓집의 실제 모습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예, 종갓집 하니까 많이 오래돼서 낡거나 허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낡았습니다. 그런데 낡지 않았습니다. 에? 꼭 광고 문구 같은 말인데요. 네. 하지만 실제 보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집 곳곳의 모습이 반질반질 윤이 난다고 할까요?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1800년경 건립한 안채는 1878년에 새로 고쳤고요. 또 사랑채는 1812년에 지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가문에 전해지는 유물의 사진과 또 김종직 선생의 일생을 보여주는 서림각이 이 사랑채 바로 옆에 있고요. 또 돌담을 휘돌아가면 김종직 선생을 모신 사당이 나옵니다. 이 종택을 쫙 둘러본 다음에 마을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이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데요. 싸움소를 기르는 사육장, 또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건립한 도연제, 또 도예가가 상주하면서 이 도예 체험을 진행하는 도자기 체험장, 또 그네뛰기, 굴렁쇠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민속놀이 마당까지 마을 안팎에 있습니다. 이 민박, 요새 말로 스테이죠. 네. 예, 하루 묵어갈 수 있는 한옥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대부분 안쪽에 그 주방이랑 욕실을 갖춰서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색다른 체험거리도 있다면서요.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있는데 이 전통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는 연 만들기 체험이 있습니다. 조청을 다려서 걸쭉해지면 살짝 익히고요. 여기서부터는 2명이 필요합니다. 이 2명이 엿의 양쪽을 맞잡고 길게 늘였다가 접기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 엿이 짙은 갈색이잖아요. 네. 근데 이 느리고 줄였다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보리색으로 바뀝니다. 느리는 과정을 굉장히 좀 되풀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이 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 때문에 구멍이 또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엿을 처음 만드실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이 조청이 달구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쉽게 데일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마주 앉아서 엿을 늘였다가 좁혔다가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엿이 혹시 손가락에만 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쌀가루를 묻힙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엿이 손에 붙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엿은 늘었다가 빨리 접어야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금방 굳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속도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지거나 많이 잡아당기거나 하면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수하는 재미 때문에 계속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체험이기도 하고요. 또 엿을 완성하고 나면 엿가락이 딱딱하게 굳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굳은 엿가락을 이 굵은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톡톡 치면 뚝뚝 끊어지거든요. 그 과정도 아주 재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주 신납니다. 여기서 잠시 퀴즈 하나 좀 낼게요. 엿의 주재료가 혹시 뭘까요? 그러니까 엿은 뭐로 만들까요? 설탕 아닌가요? 네, 대부분 아마 설탕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사탕이 설탕으로 만드니까요. 그런데 이 엿은 무려 쌀로 만듭니다. 일반 쌀이나 좁쌀, 수수, 옥수수, 호박 등 맛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엿은 쌀로 만듭니다. 특히 계실마을은 마을에서 농사지은 쌀로 그 지은 밥에다가 엿기름을 더해서 조청을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조청을 달여서 엿을 만드는데요. 직접 만든 엿 한 조각을 딱 입에 넣으면 달달하고 찐득찐득합니다.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이 자연에서 온 단맛이라 그런지 자꾸 먹게 되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지만 네. 어디서 먹어보겠어요? 예, 바로 계실마을에서 마음껏 드셔도 좋고요. 이 엿 만들기 말고도 유과 만들기 또 칼국수를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마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다양한 체험 이거 말고도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계실마을을 찾는 분들은 당일치기보다는 하룻밤 묵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체험거리가 다양하니까 진짜 하루쯤은 머물러야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과 같이 가는 여행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흥미도 흥미지만 교육적인 거 하나쯤은 들어가야 하잖아요. 좋죠. 네. 그래서 이 계실마을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가 있습니다. 고령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대가야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삼국시대 때 고령을 기반으로 한 그 대가야가 있었고 김해에는 김해의 세를 형성한 금강가야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6가야라고 불리는 가야들이 있었는데 네. 이 서기 전후부터 6세기 초중반까지 고대 국가의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그중에서 대가야는 서기 42년부터 신라 진흥왕에게 멸망한 562년까지 거의 500년 이상을 넘는 역사를 간직했던 그런 국가거든요. 이곳에 가면 대가야 왕족과 또 귀족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700여 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무덤 주인 외에도 좀 주변 인물을 순장한 그런 곳도 여러 군데 발견되기도 했고요. 네. 이 고분군으로 가는 산책로 입구에 국내 최초로 확인된 이 대규모 순장 무덤이 있거든요. 여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이 지산동 고분군 44호 내부를 실물 크기로 만든 대가야 왕릉 전시관이 있습니다. 또 이 대가야 왕릉 전시관 아래쪽에는 대가야 박물관이 자리하는데요. 이 대가야는 물론 고령 지역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근대까지 유물을 전시한 곳이고요. 또 금동관, 금관, 또 원통 모양의 그릇 받침 등 이 전시된 유물을 보면서 이 대가야의 아주 융성했던 그런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란 고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행지네요. 자, 다음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자, 경상북도 들렸으니까 이 전라남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햇살이 아주 따스하게 내려앉은 날 가면 아주 매력적인, 훨씬 더 매력적인 네. 그런 곳인데요. 초가집 마당과 또 돌담이 쭉 이어진 사이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함께 흐르는 그런 좀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서입니다. 전남 순천시 나간면에 자리한 나간읍성 민속마을인데요. 이 나간읍성은 조선시대 태조 6년이죠. 1397년에 나간태생의 김빙길 장군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는데 이 축성 당시에는 토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종 6년인 이 1424년에 돌로 다시 쌓아서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네. 이후에 인조 4년인 1626년에 이 임경옥 장군이 나간 군수를 지내던 시절인데요. 그때 또 한 번 보수를 했다고 해요. 나간읍성은 동서쪽으로 긴 직사각형 형태거든요. 길이가 한 1410m 정도 되고 동서남쪽에 각각 성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동문에서 서문을 향해 마을로 가로지르는 큰 도로가 있고요. 이 도로 북쪽에 관아, 남쪽에 민가가 모여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나간읍성이 이 한양도성을 본떠 만든 계획도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간읍성은 과거와 현재의 분위기를 두루 느낄 수 있는 곳이겠어요. 나간읍성을 또 제대로 즐기는 꿀팁이 있다면서요? 이 나간읍성 민속마을을 두고 살아있는 민속박물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선시대 모습을 잘 보존하는 이 마을에 지금도 한 100세대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관람객은 마을 곳곳에서 뭐 길쌈, 풀무질, 그네타기, 천연염새, 또 뭐 국악기 연주 같은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거니는 것만으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투척할게요. 나간읍성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분이라면 관아 지역을 구경하시고요. 민가를 둘러보면서 각종 체험을 하면 좋고 또 다른 방법은 동문 바로 위에 낙풍루가 있거든요. 네. 그 위로 올라가서 성곽을 따라 한 바퀴 돌면 이 고즈넉한 마을 풍경을 느긋하게 조망할 수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특히 이 서문과 남문의 중간 지점인 읍성 전망대에서 이 초가지붕이 둥글둥글하잖아요. 이 둥글둥글한 초가지붕이 있는 이 어깨를 맞댄 소담스러운 풍경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마을 북쪽에는 객사, 동헌, 내하가 자리하는데요. 이 객사는 한양에서 내려와서 근무를 하는 관리들이 묵는 숙소를 말하고요. 또 동헌은 군수 집무실, 또 내하는 안채에 해당합니다. 객사 뒤에는 이순신 장군이 심었다는 푸조나무가 있고요. 또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핵심 건물인 동헌은 행정과 송사 등의 업무를 진행한 공간입니다. 당시 죄인을 다스리던 모습을 재현한 동헌 앞마당이 기념 촬영 장소로 인기인데요. 네. 왜 그것 떠올리시면 돼요. 맞을 때 엎드려서 이렇게 엉덩이 맞는 그 모습 떠올리시면 됩니다. 또 마을 남쪽에는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이 나간읍성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등장하는 바로 그 모습, 이곳입니다. 여기를 배경으로 주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돌담을 끼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거닐면 이 가옥을 비롯해서 각종 체험 공간, 연못, 물레방아, 옥사, 빨래터 등을 볼 수가 있고요. 민박에서 하룻밤 묵어도 좋은데요. 이 초가집인 겉모양과 달리 내부에는 뭐 욕실이나 화장실 등을 잘 갖춰서 편합니다. 예, 또 저작거리 터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국밥, 뭐 백반, 비빔밥, 칼국수는 물론이고요. 파전, 빈대떡, 도토리묵, 두부김치, 동동죽까지 아주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문으로 들어가서 관아 구경하는 방법, 그리고 낙풍루로가 성곽을 한 바퀴 도는 법. 네. 이 두 가지 꿀팁은 기억해야겠네요. 자, 나간읍성 주변에 가볼 만한 곳도 있어요. 야, 여기 나간 쪽이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습니다. 나간읍성 민속마을 바로 앞에 순천시립 뿌리 깊은 나무박물관이 있는데요. 지금은 폐관을 했습니다. 월간지 뿌리 깊은 나무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 잡지의 발행인 한창기 선생이 평생 수집한 문화재급 소장품 6,500여 점을 전시 보관한 곳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국내 최초로 한글 전용 가로쓰기를 도입해서 이 잡지계에 새 장을 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잡지거든요. 박물관 전시실 앞에 이 단아한 한옥이 눈에 띕니다. 검은고와 단소, 명인 이 김무규 선생의 구례 생가를 옮겨서 복원한 집인데요. 영화에도 등장했어요. 이 서편제에서 이 선생이 검은고를 연주한 장면을 바로 여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또 힐링을 누리고 싶다면 서남사와 또 순천 전통 야생차 체험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남사는 국내 불교 양대 종파 중 하나죠. 태고종의 본산인 곳인데요. 순천의 송강사와 함께 순천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또 조선 후기에 만든 무지개 다리인 승선교, 또 문화재로 지정된 해우소, 또 원통전의 모란꽃 살문 등 볼거리가 많고요. 특히 매년 지금 이맘때 조금 지나긴 했는데 봄이 되면 서남사 매화인 서남매를 보기 위해서 정말 상충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 원통전 뒤에 백매와 흰꽃 백매, 그리고 각팡전 담장 옆에 홍매, 붉은 매화, 이 천연기념물 488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매화입니다. 또 서남사 가는 길목에 순천 전통 야생차 체험관이 있는데요. 뭐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평온한 휴식을 선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늑한 체험관에서 향긋한 차 한 모금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고, 여기서 숙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짐을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정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순천 드라마 촬영장이랑 와온 해변도 가는 것도 추천을 하는데요.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1960년대 순천 읍내를 비롯해서 이 1960년에서 80년대 사이에 서울의 달동네 또 변두리 모습을 재현한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뭐 수많은 드라마랑 영화가 이곳에서 촬영을 했고요. 또 춘천만 와온 해변은 일몰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솔섬이라 불리는 작은 무인도를 배경으로 이 드넓은 갯벌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일몰 때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 찍느라 아주 바쁜 그런 곳입니다. 전라도 왔으니까 먹을거리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맛있는 거 뭐 먹을 수 있나요? 이 순천의 대표 전통시장을 먼저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웃장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웃는다의 웃자의 그 웃장인데 실제 의미는 위쪽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서 웃장인데요. 전통장인 만큼 0과 5로 끝나는 날 장이 섭니다. 원래 이름은 순천 북부시장입니다. 반대로 순천 남부시장은 순천 아랫장이라고 불리죠. 이 장날이면 발 디딜 틈 없는 시장을 찾는 이들로 분주한데 이곳에서 꼭 맛보면 좋을 음식 돼지국밥입니다. 아예 순천 웃장 국밥벌이라고 해서 이름까지 붙었는데요. 푹 끓인 육수는 꼭 맑은 삼계탕 국물 느낌이고 또 맛은 콩나물국 맛이듯 시원하고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밥 2인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육을 서비스로 주세요. 그래서 혼자 가도 국밥 2인분 시켜서 드시는 분이 있을 정도다라는 말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남도의 특산물 중 하나로 서대라는 게 있거든요. 회로 가늘게 썰어서 가진 채소와 함께 새콤달콤한 무침을 해먹는 게 별미 중의 별미인데 손질이 까다로워서 아무 데서나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남도에서 주로 잔칫날 꼭 상에 올린다 할 정도의 그런 음식인데요. 서대회의 핵심은 새콤함을 주는 식초입니다. 이 전통 음식의 경우 서대회 무침을 위해서 자체 그 제조한 식초로 쓸 정도라고 하는데요. 기호에 따라서 밥이 아니라 국수를 비벼서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되겠고요. 또 이름이 아주 독특한 생선도 있습니다. 개소갱이라는 생선이 있는데 개소갱이요? 예, 뭐예요? 망둥어과 생선인데요. 망둥어가 원래 못생겼잖아요. 근데 이 생선도 실제로 보면 외계 생물체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런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통수 칠 만큼 아주 구수해요. 그래서 보통 그 순천에선 이걸 대갱이라고 부르는데요. 막 때립니다. 때려서 포를 만들거든요. 이제 포를 만들어서 그 하얀색 살이 나올 때까지 포를 만드는데 이 포를 만들면 막 찢어서 그거를 묻혀서 매콤한 양념에 묻혀 먹는데요. 아주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국밥, 서대 무침, 뭐 대갱이 이런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셨다. 그러면 밤에 통닭
마늘 통닭 하나 드시면 아주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통닭이군요. 5739님 나가능성 너무 좋더라고요. 가보셨나 봐요. 7054님 계실마을 애들과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과 한돈 세트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